다녀오셨습니까? 여름 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한때 밤무대를 전전하던 개그맨이 지금은 하루 10만 명에게 부에 관해 강의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지켜보면 이분은 원래 똑똑하고 재능이 있는 사람이겠지 라는 말이 어딘가 잘 착 붙지 않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점점 더 이상한 기분이 드는데요. 이분이 가진 재능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이분은 타고난 사람일까 아니면 길러진 사람일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는 단지 책을 읽고 실천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타고난 사람이 아니라 책에 의해 길러진 사람의 성공 스토리였던 겁니다. 타고난 재능이 없이도 책만 옆에 있으면 누구나 이 작가만큼은 될 수 있으니까 이거 얼마나 신납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오늘 소개할 책 고명한 작가의 신작 고전이 답했다 마땅히 가져야 할 부에 대하여입니다. 펴낸 곳은 라곰 출판사입니다. 몇 달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의 전작 고전이 답했다 마땅히 살아야 할 삶에 대하여가 삶의 본질을 묻는 여장이었다면 이번 책은 삶의 또 다른 꼭지점 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어떻게 부를 쌓아야 하는가? 얼마나 가져야 하는가? 나는 그것을 가져도 되는 사람인가? 책을 읽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이 책이 말하는 부자 되기란 숫자의 싸움이 아니라 질문과 태도의 싸움이라는 것을요. 나는 왜 돈을 벌고 싶은가? 부란 과연 무엇인가? 나는 정말 내가 원하는 부를 알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내 일터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출근하고 있는가? 질문은 많고 대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고전이 필요했습니다. 수백 년을 지나며 살아남은 이야기들 안에서 저자는 자기의 답을 찾아냈습니다. 이 책은 결국 부에 대한 주제의 책이라고는 했지만은요, 더 정확히는 뭐랄까, 이 책이 이면에서 보여주는 또 다른 주제가 보였는데 그건 가능성이었어요. 우리들의 가능성, 우리들의 잠재력.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이 있었듯이 마땅히 가져야 할 부도 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욕심이나 허영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현실을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당연한 자격입니다. 그리고 그 자격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을 저자는 고전을 통해 말하고 있어요. 본문 살펴보고요. 클로징 때 좀 더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프롤로그. 세상은 좁고 책은 넓다. 코미디언 후배 김숙을 만났다. 자신이 좋아하던 재봉 취미를 사업으로 발전시켜 침구류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데 주변에서 다들 올해는 아무것도 하지 마 라며 말렸다고 한다. 강연장에서 만난 이들 혹은 자영업을 하는 후배들이 경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렇다. 지금은 너무 어렵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았을 때 주변 사람들은 내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했었다.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맞아. 올해는 투자나 확장하지 말고 수비적으로 해야지 생각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도서관에 갔는데 예전에 노트에 적어둔 문장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바람개비를 돌게 하는 방법은 바람개비를 들고 내가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자신을 과소평가한 결과 마땅히 가져야 할 부를 가지지 못했다. 초등학교,
중학교를 나와 대학교까지 졸업하고 직장에 취업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을 연봉 1억 원 이하의 사람으로 가둬버린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연봉 1억 원 이하의 세계에 살고 있다. 문제는 자신이 연봉 1억 원 이하의 세계에서만 살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다는 점이다.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이다. 자신이 속한 동종업계의 최고 수익률 안에서만 살아간다. 이러한 상황은 나이를 먹을수록 더 심각해진다. 퇴직한 사람들은 한 달에 200에서 300만 원만 꼬박꼬박 벌면 좋겠어 라고 생각한다. 한 달에 300만 원이면 연봉 3,600만 원이다. 자기 자신을 연봉 4천만 원 이하로 가두는 셈이다. 그런데 스스로 그렇게 믿어버리면 절대 4천만 원 이상을 벌 수 없다. 세계는 얼마나 좁으며 네모난 책은 얼마나 넓은가. 중국 명나라 사상가 문학가인 이진은 말했다. 세상은 좁고 책은 넓다고. 책을 읽으면 세계가 좁게 느껴진다. 책을 읽으면 세상의 원리를 알게 되고 가보지 않은 장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가보지 않은 미래의 시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래서 책을 읽을수록 세상이 좁게 느껴지는 것이다. 인문학은 인간이 그리워온 무늬를 공부하는 학문이다. 인문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인간이 그려나갈 무늬를 알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트렌드를 알고 싶어 하는 이유이다. 세상의 트렌드를 내 손바닥 보듯 볼 수 있으면 마땅히 가져야 할 부를 가질 수 있다. 눈을 감고 10m만 걸어보라. 두려움과 무서움 때문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 다시 눈을 뜨고 걸어보라. 10m는 너무 쉽게 걸을 수 있다. 심지어 뛸 수도 있다. 보이고 안 보이고의 차이이다. 책을 읽으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 세상의 이치가 책 속에 있기 때문이다. 세계를 볼 수 있어야 자신 있게 그 속으로 뛰어들 수 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다. 철학자인 최진석 교수가 어느 학생 기자와 인터뷰한 후에 학생 기자에게 물었다. 학생은 꿈이 무엇인가요? 학생은 이렇게 답했다. 제 꿈은 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자 교수는 이러한 대답을 들려주었다. 어떻게 기자가 되는 게 꿈이 될 수 있습니까? 기자가 되는 건 과정이에요. 꿈이라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세상에 말의 질서가 없어지고 있는데 말을 바로 세우는 게 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자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자신의 꿈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에 따라 다시 한번 내 꿈을 설정해 본다. 첫째, 나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대열에 확실하게 올라설 수 있도록 우리 국민에게 용기와 의지를 불어넣어 주겠다. 둘째, 세상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 갔을 때 후회와 고통이 없도록 만들겠다. 위대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세익스피어. 이 모든 과정을 이뤄주는 건 독서밖에 없다. 네모난 세상을 가슴에 품으면 세상을 내 발 아래 둘 수 있다. 얼마나 멋진 일인가. 당신은 이미 마음이 커졌다. 지금의 마음을 기억하라. 당신은 원래 큰 사람이다. 부시민의 콜라병. 존재는 본질에 앞선다. 프랑스 실존주의자 철학가 장폴 사르트르가 말했다. 나는 이 문장과 함께 며칠 동안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생각하는 시간 말이다. 그런데 존재는 뭔지 조금 알겠는데 본질은 뭔지 잘 모르겠다. 본질이란 본래 가지고 있는 성질인가? 사전을 찾아봤다. 본질 1. 본디부터 가지고 있는 사물 자체의 성질이나 모습. 2. 사물이나 현상을 성립시키는 근본적인 성질. 3. 실존에 상대되는 말로 어떠한 존재에 관해 그 무엇이라고 정의될 수 있는 성질. 세 번째 뜻에서 무릎을 탁 쳤다. 어떤 존재에 관해라는 말은 나 고명원에 관해서고 그 무엇이라고 정의될 수 있는 성질은 개그맨이자 작가라고 정의될 수 있는 것으로 바꾸자 명쾌해졌다. 존재는 나이고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개그맨, 작가, 강사 같은 이름들이 본질이다. 사르트르가 말하는 존재는 나이고 본질은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내가 있고 난 뒤에 개그맨도 있고 작가도 있다. 내가 없는데 나인 개그맨, 나인 작가는 존재할 수 없다. 이 책을 읽고 있는 독자 여러분의 존재를 너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본질은 선생님, CEO, 간호사 등등이다. 나는 존재이고 본질은 이름이다. 그러니 당연히 내 존재가 이름, 본질에 앞서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 이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김춘주 시인의 시 꽃을 떠올려 보자. 시의 마지막 연에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라는 구절이 나온다. 이름은 나의 빛깔과 향기에 맞게 정해진다. 알맞은 직업을 가질 때 생겨난다. 그렇다면 나의 직업은 누가 만드는가? 사르트르의 철학에 따르면 그 누구는 바로 내가 되어야 한다. 나라는 존재를 규정하는 이름은 내가 만드는 것이지 남들이나 사회, 세상이 만들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왜 내가 스스로 나를 규정해야 하냐면 존재의 크기 때문이다. 남들은 절대 내 크기를 모른다. 그래서 남들은 내 이름을 부를 때 작은 이름으로 부른다. 남들이 부르는 그 이름에 적응하다 보면 작은 세상에 갇히고 만다. 나 역시 책을 읽기 전에는 남들에 의해 붙은 이름으로 살았다. 삼수를 해서 연극 영화학과에 들어갔을 땐 연극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군대에서 문화선전대 활동을 할 때 명언아, 너 너무 웃겨. 너는 천생 개그맨이야 라는 말을 듣고 개그맨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개그맨이 되었지만 이제 50살 넘도록 살아보니 나는 개그맨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물론 이런 걸 20대에 알아내기는 힘들다. 죽을 때까지 찾으려 해야 한다. 그래서 인문, 고전, 철학의 마지막 질문은 늘 나는 누구인가다. 찾지는 못해도 이런 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어야 한다. 나의 이름을 찾아가는 과정이 인생이다. 다시 사르트르의 말, 존재는 본질에 앞선다로 돌아오자. 여전히 이 말이 이해가 가지 않아 이것저것 검색해보다 적절한 설명을 찾아냈다. 바로 영화 부시맨 1983년에 등장하는 하늘에서 떨어진 콜라병이다. 어느 날 부시맨은 병을 발견한다. 부시맨은 아프리카에서 원시 생활을 하는 소수 인종이다. 부시맨은 그 병이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모른다. 영화에는 부시맨이 그 병이라는 존재의 본질을 찾아가는 과정이 나온다. 악기처럼 병을 후후 불어보기도 하고 절구통 속에 든 무언가를 병으로 빻아보기도 한다. 병이라는 존재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경험하고 부시맨은 그 병의 본질을
이름을 붙이는 것이다. 이제야 알겠다. 사르트르가 하고 싶은 말은 존재란 한없이 투명한 가능성이라는 것이 아닐까. 병이 쓰임에 따라 이름이 달라지듯이 나라는 존재는 어떠한 본질로도 변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남이 아닌 내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나를 낳고 기른 부모도 나의 가능성을 100% 알지 못한다. 오직 나만이 내 존재의 한계를 알고 있다. 아니, 심지어 나도 모른다. 존재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나 역시 작가가 될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나의 꿈을 남이 찾아주지는 않는다. 나를 모르기 때문이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남이 좋다고 하는, 남들이 안정적이라고 하는,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길로 가려 한다. 불안하기 때문이다. 내가 만약 개그맨으로 계속 살았다면 나의 존재는 여전히 남들이 규정해주는 이름으로 살아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책을 읽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요식업 CEO라는 본질을 스스로 발견했다. 100% 내가 붙인 이름이다. 그리고 깨달았다. 자기 스스로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공의 정의도 마찬가지다. 성공이란 자기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이다. 비록 돈을 못 벌어도 나는 만족한다. 내가 내 존재의 본질을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곧 선순환의 삶이고 끌려다니지 않는 삶이다. 요식업 CEO라는 이름을 발견하자 나 자신에게 이름을 붙이는 자신감이 생겼고 이후 작가 고명환, 강사 고명환이라는 이름을 계속 붙여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존재는 하나고 본질은 무한대이다. 나라는 존재의 경계는 없음을 믿어야 한다. 끊임없이 나를 찾아야 한다. 남들이 뭐라고 부르든 신경 쓰지 마라. 소나무를 수만 명의 사람이 감나무라고 부른다고 감나무가 되지 않는다. 소나무는 소나무이다. 존재는 본질에 앞선다. 가장 절망적인 악덕은 무지다. 1947년 알베르 까뮈는 페스트를 발표했다. 이 고전은 평범한 해안 도시에서 죽어가는 쥐떼가 발견하며 시작한다. 전염병이 도시를 휩쓸고 도시가 대혼란에 빠지는 이야기다. 그런데 까뮈는 대체 왜 전염병에 관한 이야기를 썼을까?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 힌트가 있다. 이렇듯 기뻐하는 군중이 모르는 사이, 즉 책에서 알 수 있듯이 패스트균은 결코 죽지도 않고 사라져버리지도 않으며 때를 기다리다가 인간들에게 불행도 주고 교훈도 주려고 저 쥐들을 잠에서 깨워 어느 행복한 도시 안에다 내몰고 죽게 하는 날이 언젠가 다시 오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패스트를 물리쳤다고 기뻐하지만 리유 박사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 패스트균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리유 박사는 패스트균이 인간에게 불행과 교훈을 주기 위해 쥐들을 깨워 행복한 도시로 보낸다고 경고한다. 역사적으로도 그랬다. 인류 역사에 전염병이 처음 보고된 것은 541년경 이집트에서다. 이 병으로 인해 동로마 제국 인구의 절반이 목숨을 잃었다. 그렇게 전염병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다. 흑사병, 즉 페스트가 1300년대 유럽 전역을 강타했다.
패스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커다란 피해를 주었으며 최소 1억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그것도 끝이 아니었다. 1800년대 중국과 인도를 시작으로 무려 100년 정도 패스트가 유행했다. 이때 1500만 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541년에 1차 대역병이 발생하고 약 800년 후에 2차 대역병인 패스트가 다시 500년 후에 3차 대역병이 발생했다. 그리고 코로나19는 약 200년 만에 발생했다. 800년, 500년, 200년으로 재앙이 일어나는 간격이 점점 줄어들었다. 인간은 행복을 통해 교훈을 얻지 못한다. 꼭 불행을 겪어야 깨달음을 얻는 존재이다. 전염병이 찾아오는 주기가 점점 짧아진다는 것은 인간이 점점 잘못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잘못 살고 있는 것인가? 이 세상의 악이란 거의 대부분 무지에서 비롯되며 따라서 배움이 없는 선인은 악귀와 마찬가지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 패스트 170쪽. 까미가 말하는 가장 큰 잘못은 모른다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전혀 모르는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까미는 죄들을 깨워 어느 행복한 도시에 보낸다라는 표현을 썼다. 인간은 오로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남을 짓밟고 자연을 훼손하면서도 그 사실을 모른 채 오직 내 행복을 지키기 위해 달려왔다. 이대로 가다가는 인류가 멸망할 것 같은 그 순간에 죄들은 보내진다. 너무도 무지한 인간들에게 불행이라는 자극을 주어 깨닫게 만든다. 결국 인간을 살리기 위해 재앙을 온다. 그러니 우리가 정신 차리고 무지에서 벗어난다면, 남을 위하고 자연을 보호하고 사랑하며 산다면 패스트를 품은 쥐는 인간의 도시로 오지 않을 것이다. 인간의 불행은 땅속에 있는 것을 파내기 시작하면서 시작됐다는 말이 있다. 땅속에 있는 광물질을 캐내 전쟁을 하고 땅속에 있는 석유를 캐내 환경오염을 일으켰다. 아예 발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어쩔 수 없이 파낸 자연을 이기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말이다. 자연을 훼손해 자기 이익만 챙긴다면 재앙이 찾아오는 게 당연하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분이지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연에 도전하고 역경을 극복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자연의 순리를 거슬러 역행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고 참된 자연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닫는데 도전하라는 뜻이다. 에베레스트 산 정상을 밟은 사람은 산을 정복한 것일까? 아니다. 배움을 완성한 것이다. 그 높은 곳까지 오르기 위해 실패하고 배우고 또 실패하고 배우면서 자연에 순응할 때 정상에 오를 수 있음을 깨닫는 과정이다. 겸손함을 배우는 것이다. 자연을 아는 사람은 겸손하다. 절대 자연을 지배하려 들지 않는다. 애초에 그럴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안다. 무지하지 않은 사람이다. 까미의 글을 다시 읽어보라. 쥐들을 도시로 보낸다고 쓰여 있다. 도시는 자연을 파괴한다. 하지만 자연은 바로 응징하지 않는다. 인간에게 기회를 준다. 인간이 필요에 의해 자연을 파괴했지만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와 시간을 준다. 무지하지 않으면 된다. 이기심을 버리면 된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전을 통해 듣자. 자연이 미리 알려주는 경고에 귀를 기울이자.
인간은 스스로 지킬 수 있다. 방법은 단순하다. 자연의 순리대로 사는 것이다. 인간이 아무리 막강한 힘을 가진다 해도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단 1초도 붙잡을 수 없다. 수능이란 패배하는 것이 아닌데 인간은 그 점을 가장 착각하고 있다. 이기는 인간이 아니라 순응하는 인간이 위대하다. 자연은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내가 한없이 작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인간을 원한다. 그러한 인간들에게 자연은 쥐들을 보내지 않는다. 간단하다. 돈을 부르는 자세가 있다. 이 글은 라마다 플라자 광주 호텔에서 쓰고 있다. 조금 전에 17층에 가서 조식을 먹었다. 평소에 나는 조식을 먹을 때 될 수 있으면 샤워하고 머리 세팅까지 완전하게 한 후에 가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오늘은 늦잠을 자는 바람에 모자를 쓰고 가서 먹었다. 이러한 날은 뭔가 하루의 시작이 별로이다. 조식도 맛없게 느껴진다. 비즈니스 호텔에 가서 조식을 먹을 때 주변을 둘러보면 거의 모든 사람이 완벽하게 갖춰 입고 있다. 부스스한 머리에 트레이닝복 바람으로 와서 먹는 사람은 거의 없다. 나는 이러한 자세를 믿는다. 자세는 곧 기세다. 많은 동기부여 강사들이 아침에 제일 먼저 이불을 개라라고 강조하는 것도 같은 이치이다. 아침을 흐리멍덩하게 시작하면 그날 하루 전체도 흐리멍덩하다. 돈이 따라올 리가 없다. 아침을 활기차게 시작해야 한다. 같은 이유로 나는 집에서 아침을 먹을 때에도 플레이팅에 신경을 쓴다. 아무 그릇에 대충 담아 먹지 않는다. 모든 것이 기세다. 기세 좋게 하루를 출발해야 돈이 따라온다. 늙으셨는데에도 용감하다 생각하시고 환자이시면서도 힘이 있다 하시고 지칠 나이이신데에도 뒤틀린 것을 바로잡으려고 하시고 돈키호테 118쪽. 돈키호테는 나이 들어 편안한 방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려 하지 않았다. 늙은 말 로시난테 위에 그 어떤 청년보다 꼿꼿하게 앉아 세상을 응시하는 그의 눈빛이 사나울 지경이다. 죽음에 가까운 나이지만 돈키호테의 가슴 속엔 사자의 꿈이 생긴 것이다. 가만히 누워 있었다면 사자는커녕 고양이의 꿈을 꿀 수도 없다. 자세가 중요하다. 박차고 일어나 세상 속으로 기꺼이 뛰어들어야 한다. 돈도 기세다. 움츠린 사람에게 돈이 들어올 리 없다. 돈이 많아야 당당해지고 어깨가 펴지는 게 아니다. 어깨를 펴야 돈이 많아지고 당당해진다. 모든 것이 선순환이다. 의자에 앉을 땐 허리를 꼿꼿하게 편다. 밥을 먹을 때도 책을 읽을 때에도 허리를 편다. 구부정한 자세로 밥을 먹거나 책을 읽지 않는다. 모두 기세다. 구부정한 자세에서 에너지가 나올 리 없다. 돈이 따라오지 않는다. 길을 걸을 때에는 땅을 보고 걷지 마라. 정면을 보고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걸어라. 가진 게 없을수록 더 자세를 당당하게 하라. 가진 게 없다고 고개를 숙이면 점점 더 작아진다. 핸드폰을 보지 마라. 핸드폰을 보면 당연히 고개가 숙여진다. 핸드폰을 볼수록 돈이 안 벌리는 이유이다.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 기회가 찾아와도 볼 수가 없는 것이다. 팔짱을 끼거나 뒷짐을 지지 마라. 주머니에 손을 넣지 마라. 기세다.
아무리 추워도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공기 중에 팔을 힘차게 흔들어 걸어라. 인간은 당당하고 활기찬 사람에게 매력을 느낀다. 돈도 마찬가지이다. 시작부터 주눅 들고 있고 늘 고개를 숙이고 있는 사람에게 돈은 매력을 느끼지 않는다. 웃어라. 작은 일에도 큰 소리로 웃어라. 평소에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어라. 찡그리지 마라. 만나기만 하면 인상부터 쓰고 있는 사람에게는 돈도 옆에 가기 싫어한다. 관심을 끌려하지 말고 관심을 가져라.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말을 들어라. 돈에 관심을 끌려하지 말고 돈에 관심을 가져라. 돈에 말하지 말고 돈이 하는 말을 들어라. 자세는 기세다. 기세는 기회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아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모든 시작은 자세에서 출발한다. 이 책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앉아보자. 책은 큰 세상이다. 큰 세상을 품을 수 있도록 가슴을 당당하게 펴자. 돈은 그러한 당신의 품에 안기고 싶어 한다. 일을 대하는 태도. 세 명의 벽돌공 이야기가 있다. 유명하고 오래된 얘기지만 죽음과 연관지어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벽돌공 세 명에게 지나가는 행인이 무슨 일을 하냐고 물었다. 첫 번째 벽돌공은 보면 몰라요. 벽돌 쌓고 있잖아요. 라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한다. 두 번째 벽돌공은 당연히 돈을 벌고 있죠. 라고 무덤덤한 말투로 대답한다. 세 번째 벽돌공은 아름다운 성당을 짓고 있어요. 라고 활짝 웃으며 대답한다. 이야기는 여기까지다. 자, 이제 생각을 해보자. 세 명의 벽돌공이 모두 벽돌을 쌓다가 갑자기 죽음의 순간을 맞이했다고 가정해보자. 첫 번째 벽돌공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이깟 벽돌이나 쌓다가 생을 마감하다니 라며 분노와 후회와 원통함 속에서 죽을 것이다. 두 번째 벽돌공은 결국 죽는 순간까지 돈 벌려고 일하다가 죽는구나. 그렇다고 돈도 제대로 벌어보지도 못했어 라며 씁쓸하게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것이다. 세 번째 벽돌공은 비록 내가 완성하지는 못했지만 아름다운 성당이 완성되면 지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만족이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죽을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은 60에 죽든 120세에 죽든 뭔가를 하다가 죽음의 순간을 맞이한다. 나는 2005년에 죽음 바로 앞까지 가봤다. 그때 깨달았다. 인간은 결국 무언가를 하다가 죽는데 그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때 남이 시켜서 하는 일, 끌려다니면서 하는 일을 하다가 죽고 싶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일을 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그러니 돈을 벌기 전에 일은 왜 하는가 라는 물음에 명확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대답을 찾아가는 돈 버는 과정이 지금 이 순간이 하루하루가 행복할 수 있어야 한다. 니체는 세 가지 정신을 말한다. 낙타, 사자, 어린아이. 낙타는 나는 해야 한다. 사자는 나는 할 것이다. 어린아이는 나는 즐긴다의 정신이다. 어린아이 단계는 몰입이다. 몰입은 최상의 즐거움이다. 돈을 쫓지 않는 마음이다. 즐겁게 일하며 돈은 따라오게 만드는 정신 상태다.
어떻게 생각하고 마음 먹느냐 하는 것이 인간의 미래를 결정짓는 모든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용기를 품어라. 긍정적인 생각은 그 자체가 창조력을 가지고 있다. 세상 모든 일은 소망에서 비롯되며 그것이 진지하고 바르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실현된다.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서 83쪽. 100쪽 분량으로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책,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는 약 100년 전에 출간돼 무려 1억 부 이상 팔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이다. 이 책은 실화를 바탕으로 쓰였다. 미국이 쿠바를 독립시키기 위해 전쟁을 할 때였다. 미국 맥킬리 대통령은 쿠바 반군의 지도자인 가르시아 장군에게 비밀스러운 편지를 보내야 했는데 쿠바 정글에서 장군의 거처를 알아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런 힘든 임무를 받은 로완 중위는 편지를 품에 넣자마자 곧바로 길을 떠났다. 지금 그가 어디 있습니까? 라는 질문 따위는 없었다. 어디에 있든지 무조건 전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다. 스파르타 군대는 적군이 몇 명이나 있는지 묻지 않았다. 어디 있는지만 물었다. 어차피 공격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기기 위해 그곳에 있었다. 브레이브 197쪽. 일을 대하는 태도는 자신이 정할 수 있다. 쉬운 일, 돈 되는 일만 찾지 말고 어려운 일, 올바른 일을 찾아라. 이러한 일을 찾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저절로 몰입하게 되고 마땅히 가져야 할 분은 따라온다. 이 선순환이 우주의 방향이고 돈이 흐르는 길이다. 에필로그. 책이 데려다주는 그곳으로 가라. 물리학자 카를로 로벨리는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에서 이렇게 말했다. 뇌는 과거의 기억을 수집해 지속적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데 사용하는 메커니즘이다. 뇌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 미래를 예측한다. 횡단보도가 없는 길에서 길을 건너야 할 때 우리는 멀리서 오는 차의 속도를 가늠해 길을 건넌다. 차의 속도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가? 과거의 기억을 바탕으로 예측하는 것이다. 같은 이치로 어린아이들이 막무가내로 길에 뛰어드는 것은 차에 대한 과거의 기억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차에 대한 기억이 쌓일수록 달려오는 차의 속도를 예측할 수 있다. 좋은 기억과 경험을 쌓으면 미래가 보인다.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라도 하라는 것이다. 무엇을 예측하기 위해서? 돈의 흐름을 예측하기 위하여. 우리 선배들이 살아보니 돈이 움직이는 기억과 경험을 쌓으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이 말을 남긴 것이다. 돈에도 궤도가 있다. 길이 있다. 돈도 자기가 좋아하는 길로 다닌다. 경기가 좋다는 것은 돈이 넓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이다. 누구나 돈을 벌 수 있지만 많이 벌 수 있는 확률은 낮다. 불경기라는 것은 돈이 특정 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나 돈을 벌 수 있지만 돈이 있는 곳을 알아낸 사람들은 큰 돈을 번다. 어떻게 예측하느냐? 기억과 경험만 쌓으면 뇌가 예측한다. 생존을 위해서 달려오는 차를 피할 수 있도록 속도를 계산해 주는 것처럼 우리를 먹고 살게 하기 위해 돈의 궤도도 뇌가 예측할 수 있다. 돈은 무턱대고 번다고 벌리는 게 아니다.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예측하고 미리 그곳에 가서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행운은 기회가 준비를 만나는 것이다.
좋은 기억과 경험으로 준비를 해야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위기는 기회다. 위기의 순간이 지날 때마다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탄생하는 이유이다. 야구 경기 중에 외야수들을 보라. 타자가 공을 치면 앞으로 뒤로 거리를 조절하며 공이 떨어질 위치를 예측한다. 야구를 처음 해본 사람들은 외야에서 공을 잡기 힘들다. 공이 날아오는 기억과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프로야구 선수들은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공이 날아오는 궤도에 대한 경험과 기억을 쌓는다. 돈의 궤도도 마찬가지이다. 돈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머리 위로 날아다닌다. 돈이 어디에 떨어지는지 예측할 수 있다면 그 자리로 미리 가서 돈을 받을 수 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는 바로 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이다. 책은 간접 경험이다. 이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이다. 직접 경험을 쌓기에는 한계가 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경험을 쌓기 위해 2500년 전 아테네로 들어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직접 겪을 수는 없다. 하지만 트귀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읽으면 얼마든지 전쟁에 대한 좋은 기억과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심지어 전쟁 후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예측할 수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후 세계의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예측하는 데에도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다. 오마하의 현인이라 불리는 워런 버핏은 나는 인문학을 통해 주가를 예측한다고 말한다. 책을 읽으면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높아진다. 당연한 것이다. 나의 뇌에 좋은 기억과 경험을 쌓아주기 때문이다. 책은 마법의 양탄자다. 내가 어디로 가려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책을 꾸준히 읽으면 나도 몰랐던 곳으로 나를 데려가 준다. 그곳이 바로 내가 돈도 잘 벌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이다. 나는 내가 작가가 될 거라고는 꿈에도, 아니, 다음 생에도 작가가 될 거라는 생각은 없었다. 책을 읽다 보니 어느 날 작가가 되어 있었다. 책이 나를 마법의 양탄자에 태우고 나도 모르게 작가의 세상으로 데려온 것이다. 돈의 세상도 마찬가지이다. 돈을 쫓지 말라고 하는 원리가 바로 이 말이다.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책과 경험을 통해 뇌에게 좋은 기억을 쌓아주면 돈은 저절로 벌린다. 돈을 쫓지 않고 돈이 나를 따라오게 하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든 사람들은 모두 독서를 통해서 이 구조를 만든 사람들이다. 당신의 뇌를 믿어라. IQ 수치는 상관없다.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간절함의 문제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책을 읽으면 된다. 간절함은 좋은 기억이다. 간절함을 가지고 책을 읽을 때 우리의 뇌는 미래를, 특히 돈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믿어라. 그리고 읽어라.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그 방송을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SNS에서 자꾸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밟히더라고요. 해변가에서 방송인 박나래 씨가 갑자기 입고 있던 옷을 훌훌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빨간 비키니 차림으로 환하게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요, 그 웃음 속에서 단순한 유쾌함을 넘어서는 어떤 기운이 느껴졌어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비키니는 몸매가 아니다. 비키니는 기세다. 기세.
기세라니 그 말이 자꾸 마음에 남는 거예요. 이 단어의 뜻을 딱 잘라 정의하면 어떤 행동이나 말을 밀어붙이는 기운 또는 흐름을 타는 에너지, 자신감, 태도, 타이밍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비키니를 입는 것도 먼저 갖춰야 할 것은 몸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 멋있어, 나 완전 괜찮아 하는 태도라는 거죠. 이 책에 저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죠. 자세가 곧 기세다. 돈도 기세다. 움츠린 사람에게는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돈이 많아져야 당당해지는 게 아니라 어깨를 먼저 펴야 돈이 들어오기 시작한다고요. 세상이 먼저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 나무님들, 사랑하는 나무님들, 부디 주눅 들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고개를 들고 어깨를 펴십시오. 여러분들의 기세에 가득한 오늘 하루를 응원하면서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Somewhere, waves through a long soft hair, faces just stop and stare, catching no lights. So I hold you close, no matter where you go, through all the rain and snow, I'll be close behind. These threads won't come undone if you're worn down. I'll carry you home. Holes in my shoes, walking in lines we drew. You said you're just passing through. Now 6 years have gone. So I hold on. These threads won't come undone if you hold down. I'll carry you. So I hold on. These threads won't come undone if you hold down. I'll carry you home. Clothes on my back, it's yours if it's all I have. I meant every word I said. I'll carry you home.